때로는 정의가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정의가 올 때는 빠르고 무자비하게 온다. 송대대장은 30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자신의 권력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2월의 어느 날 서울 근교의 훈련소에서 그는 40명의 신병들에게 누가 여기서 주인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을 가축처럼 줄 세웠다. 얼굴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군발이라고 욕했다. 가장 못난 군인을 뜻하는 군대 은어였다. 몇몇은 심지어 전체 부대 앞에서 진흙 속에 무릎 꿇게 했다. 굴욕당한 청년들 사이에는 22살의 박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묵묵히 모욕을 참았지만 그의 어두운 눈에는 송대대장이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민호는 단순히 시골에서 온 청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누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평범한 누나가 아니었다. 박수진 소령은 엘리트 7특수부대 출신이자 현재 내무감찰대장이었다. 한국군에서는 장성들도 그녀를 두려워했다. 민호가 몰래 보낸 아침 점호 영상을 본 그녀의 눈은 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차가운 분노로 어두워졌다. 바로 그날 부대 정문에 헌병대 내무감찰부라고 적힌 검은 승합차가 나타났다. 송대대장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자신이 아니었다. 무엇이 한국군을 영원히 바꾼 일이 뒤따랐을까? 서울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험준한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제17포병연대 훈련소는 한국군의 가장 혹독한 신병훈련장 중 하나였다.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한 이곳은 사계절 내내 매서운 바람이 불어댔고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시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곳을 지배하는 한 남자의 철권통치였다. 송철민 대대장은 이 훈련소의 절대 권력자였다. 50대 중반의 그는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누구든 위축시킬 수 있는 위압감을 풍겼다. 30년간의 군복무 중 대부분을 이런 훈련소에서 보낸 그는 철의 송대대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다.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군인이 만들어진다. 송대대장의 군인 수첩은 그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이등병 시절 그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인이었다. 하지만 계급이 오를수록 그의 기록에는 점점 더 가혹한 훈련 방식과 무자비한 징계에 대한 내용이 늘어났다. 병사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극한의 방법이 필요하다. 라는 그의 지론이 언제부턴가 약한 자는 살아남을 자격이 없다로 바뀌어 있었다. 훈련소의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울려 퍼지는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일과는 저녁 10시까지 지속되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신병들은 송대대장의 얼굴만 봐도 움츠러들었고 그의 목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경직되었다. 군발이, 쓰레기, 벌레 같은 모욕적인 말들이 훈련소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말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박민호는 22살의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군대에 입대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농사일로 다져진 튼튼한 체격과 맑은 눈동자를 가진 그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다. 마을에서 약한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앞장서서 나섰고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성격이었다. 박민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화목했다. 아버지 박동수는 평생 농사만 지은 순박한 농부였고 어머니 이순자는 마을에서 가장 인정 많은 여자로 통했다. 그리고 민호보다 5살 위인 누나 박수진은 가족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수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의지력과 체력을 보여주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군대에 입대해 특수부대의 길을 택했다. 수진이 757 특수부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707 특수부대는 한국군의 최정예 부대로 여성이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지는 해냈고 그 후 10년 동안 온갖 위험한 임무를 완수하며 소령까지 진급했다. 현재는 헌병대 내무감찰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 민호는 누나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사람들은 항상 수진이 동생이라고 그를 불렀고 누나만큼 뛰어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민호는 누나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평범한 보병으로 입대해 성실히 복무한 후 제대해서 부모님 농사일을 돕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있었다. 송대 대장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었다. 그에게는 상관도 동료도 없었다. 연대장조차 그의 혹독한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 군대의 불문율이었고 송대 대장이 배출한 신병들은 실제로 다른 부대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송대 대장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그는 혼자서 부대를 순찰하며 신병들이 잠든 생활관을 둘러보는 것을 즐겼다. 평화롭게 잠든 젊은 얼굴들을 보며 그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 이 녀석들의 운명은 모두 내 손안에 있다. 는 생각이 그를 흥분시켰다. 오전 5시 정각,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면 송대대장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그는 신병들이 허둥지둥 침대에서 뛰어나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를 질렀다. 빨리 안 나와. 오늘도 너희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점호 시간은 송대대장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신병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하나하나 훑어보며 트집을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너는 왜 이렇게 말랐느냐? 너는 눈이 제대로 안 떠지냐? 너는 대답을 왜 이렇게 작게 하느냐? 항상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냈고 그것을 핑계로 온갖 모욕과 징계를 가했다. 하지만 송대대장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포의 체계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30년간 쌓아온 위계와 공포의 성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2월 20일 운명의 날이 밝았다. 송대대장에게는 평범한 또 하나의 하루였지만 박민호에게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명예를 걸고 싸워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월 20일 새벽 5시 훈련소에 울려 퍼진 기상 나팔 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박민호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내디디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느꼈다. 어젯밤 꾼 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나 수진이 군복을 입고 자신을 바라보며 힘내, 민호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는 꿈이었다. 생활관 안은 여느 때처럼 아수라장이었다. 40명의 신병들이 서둘러 군복을 갈아입으며 침구를 정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다. 송대대장의 발걸음 소리가 복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신병들의 움직임이 더욱 경직되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원 집합, 당장 나와. 송대대장의 고함 소리에 신병들은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하 10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송대대장의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한 악의가 서려 있었다. 어젯밤 상관으로부터 받은 질책 때문에 기분이 최악이었고 그 화풀이를 신병들에게 할 생각이었다. 줄 맞춰서, 강역 맞춰, 똑바로 안 서냐. 신병들은 벌벌 떨며 일렬로 늘어섰다. 송대대장은 천천히 그들 앞을 거닐며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냥감을 찾는 맹수의 잔혹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혹독하게 굴어주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다. 너희들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군바리도 못 되는 벌레들이다. 송대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생활관의 신병들과 간부들까지도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송대대장의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심할 것이라는 것을. 박민호는 대열의 세 번째에 서 있었다. 그는 송대대장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동기 김상철이 몰래 손에 쥔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민호야, 이거 녹화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상철이는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송대대장이 점점 더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며 누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의를 위해서는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김상철, 앞으로 나와. 송대대장이 갑자기 상철의 이름을 불렀다. 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앞으로 나갔다. 휴대폰을 재빨리 민호에게 건네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민호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휴대폰을 받아 군복 안쪽 주머니에 숨기고 몰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 군바리가 어제 저녁에 뭘 했느냐. 송대대장이 상철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상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송대대장의 분노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보고합니다. 취침 전 개인정비를 했습니다. 개인정비? 그게 개인정비냐? 너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무릎 꿇어. 상철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송대대장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상철의 머리를 누르며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다른 신병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궁이 빠진 군바리의 말로다. 너희들도 똑똑히 봐둬. 송대대장의 폭언은 계속되었다. 그는 상철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하나씩 불러내어 모욕하기 시작했다. 어떤 신병은 푸시업을 강요당했고 어떤 신병은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다. 민호는 휴대폰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박민호, 너도 나와. 마침내 민호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휴대폰이 여전히 녹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송대대장은 민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한 것일까? 하지만 그의 분노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다. 너는 뭔가 건방져 보이는군. 군대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걸 모르느냐? 송대대장이 민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민호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눈빛만은 굽히지 않았다. 그 순간 송대대장은 더욱 화가 났다. 평소 같았으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여야 할 신병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놈이 감히 나를 노려봐?
너도 무릎 꿇어. 당장.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무릎을 꿇었다. 송대 대장은 민호의 머리를 눌러 바닥에 이마가 닿게 했다. 차가운 시멘트의 감촉이 이마에 전해졌지만 민호는 참았다. 이게 바로 건방진 놈의 말로다. 너희들은 모두 이렇게 될 거야. 송대 대장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그는 자신의 절대적 권력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30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송대 대장은 만족한 듯 신병들을 해산시켰다. 민호는 휴대폰을 상철에게 돌려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상철아, 이거 잘 보관해둬.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민호는 처음으로 누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편지로는 부족했다. 그는 상처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받았고 군대 내 메신저를 통해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누나, 도와주세요. 영상을 첨부합니다. 송대 대장은 그날 저녁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숙소에 돌아왔다. 오늘도 신병들을 제대로 길들였다는 생각에 뿌듯해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바로 그 순간 서울의 헌병대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분노에 찬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헌병대 본부 12층 내무감찰부 부장실. 박수진 소령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방금 전 동생에게서 받은 영상을 세 번째 재생하고 있었지만 볼 때마다 분노는 더욱 치솟았다. 화면 속에서 송대 대장이 민호를 포함한 신병들을 가축 취급하며 모욕하는 장면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750 7특수부대 출신임을 증명하는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태 두른 707부대 마크가 새겨진 명패였다. 이 작은 명패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과 실전을 통해 얻어낸 최고의 영예였다. 한국군에서 707부대 출신이라는 것은 곧 최정예를 의미했고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에 가까웠다. 이런 개자식이. 수진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평소 냉정하고 절제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격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동생이 당한 모욕을 본 순간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보호 본능이 폭발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형처럼 따르며 의지했던 소중한 가족이었다. 수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남매는 서로만이 유일한 친구였다. 수진이 중학교 때 동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민호를 구해준 일이 있었다. 그때 수진은 자신보다 덩치 큰 고등학생 셋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 그날 민호가 누나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누나는 정말 강해요. 나중에 나도 누나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수진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폭력보다는 평화를, 싸움보다는 대화를 선호하는 온순한 성격으로 자랐다. 수진은 그런 동생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이 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군대에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수진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영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분석팀에 의뢰했다.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영상은 100% 원본이었고 조작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제 법적 효력을 갖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다음 단계는 추가 조사였다. 수지는 제1보 병연대 훈련소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3년간의 사고 보고서, 징계 기록, 신병들의 상담 일지까지 샅샅이 검토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송대대장의 부임 이후 훈련소의 자살 시도율이 300% 증가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신병의 수도 급증했다는 것이었다. 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괴롭혔단 말인가. 수지는 자료를 검토하며 이를 악물었다. 단순히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송대대장은 수년간 체계적으로 신병들을 괴롭혀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어떤 신병은 훈련소에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내무감찰부에서 가장 실력 있는 수사관들을 선별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경민 중위는 수진의 절친한 동료였다. 707부대 시절부터 함께 훈련받은 전우로 수진만큼이나 정의감이 강한 인물이었다. 수진아,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신병들을 다루는 게 맞나? 경민이 영상을 본 후 경악했다. 그 역시 군대에서 여러 부조리를 겪어봤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은 처음 봤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해.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돼. 수지는 정식 수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헌병대 사령관인 김철수 준장은 수진의 오랜 멘토였다. 그 역시 107부대 출신으로 수진의 능력과 인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진이 이 사안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겠지? 김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내무감찰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다만 동생이 관련된 일이니 혹시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면 다른 팀에게 맡기겠습니다. 김 준장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수진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녀가 개인적 복수가 아닌 정의 구현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다. 하지만 절차는 철저히 지켜라. 이 사안은 언론의 관심을 끌 수도 있으니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지는 즉시 팀을 구성했다. 경민을 포함해 5명의 정예 수사관들이 선발되었다. 모두 부정부패 척결에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군 관련 부조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내일 새벽에 출동한다. 기습수사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해. 수진의 명령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이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한국군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 헌병대 본부는 비상이 걸렸다. 수지는 밤새 팀원들과 함께 작전 계획을 세웠다. 책상 위에는 제7보병연대 훈련소의 상세한 지도와 함께 공식 감찰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한국군 헌병대의 권위와 법적 효력이 담긴 송대대장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 무기였다. 감찰 명령서에는 명확한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제7보병연대 훈련소 내 신병 학대 및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긴급 감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권 부여, 필요시 즉시 구속 가능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었다. 수지는 이 명령서를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경민 중위, 과거 사례 조사 결과는 어때? 수진이 동료에게 물었다. 경민은 두꺼운 파일을 넘기며 암울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2년간 송철민 대대장 휘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해봤는데 이건 개별적인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괴롭힘이에요. 경민이 펼쳐 보인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19세 신병 A씨의 경우 송대 대장의 지속적인 모욕과 체벌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병 제대했다. 20세 신병 B씨는 훈련 중 과도한 얼차려로 탈수증을 일으켜 응급실에 실려갔다. 21세 신병 C씨는 송대 대장이 너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욕한 결과 자해 시도까지 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망쳤는지 보세요. 수지는 자료를 보며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동생 민호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것은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무고한 젊은이들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수진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경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송대 대장이 혼자가 아니야. 연대장인 최상무 대령도 그의 방식을 묵인해 왔어. 심지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옹호하기도 했고. 이 말을 들은 수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부패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수진의 의지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707부대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제17보 병연대 훈련소에서는 평범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송대 대장은 자신의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교육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특히 박민호라는 신병의 반항적인 눈빛을 꺾어놓은 것이 기분 좋았다. 요즘 신병들은 정신력이 너무 약해. 군대가 만만해 보이나 봐. 송대 대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또 한 잔을 들이켰다. 그의 휴대폰에는 상급 부대에서 온 몇 통의 전화가 있었지만 귀찮아서 받지 않았다.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 떨지 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는 한국군 최정계 출신의 여성이 그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새벽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박민호는 생활관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의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과연 누나에게 연락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혹시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상철이를 비롯한 다른 동기들이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호야, 괜찮아? 옆 침대에 상철이 작은 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그런데 상철아, 우리가 한 일이 맞는 것 같지? 당연하지.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잘못된 거야. 군대라고 해서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니잖아. 상철의 말에 민호는 조금 안심했다. 그들은 잘못된 일에 맞서기 위해 용기를 냈던 것이다.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았다. 새벽 3시. 수지는 마지막으로 작전을 점검했다. 5명의 팀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받았다. 이경민 중위는 증거 수집을, 박정호 중위는 관련자 조사를, 김영수 상사는 현장 통제를 담당하기로 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자, 모두들 준비됐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야. 무고한 젊은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군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야. 수진의 말에 팀원들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승합차 2대가 헌병대 본부를 떠나 제1보 병연대를 향해 출발했다. 차 안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동시에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송대 대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30년 군 생활이 몇 시간 후 완전히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2월 20일 새벽 4시 제17보병연대 훈련소는 평소와 같은 정적 속에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1시간 후면 이 평화로운 새벽이 폭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송대 대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신병들은 오늘도 반복될 지옥 같은 하루를 걱정하며 뒤척이고 있었다. 박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누나에게 보낸 메시지 이후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혹시 송대 대장이 자신을 더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누나라면 분명히 뭔가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생활관 안에서는 다른 신병들도 비슷한 심정이었다. 어제의 참혹한 점호를 목격한 그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다. 특히 김상철은 자신이 직접 당한 모욕 때문에 밤새 악몽에 시달렸다. 하지만 민호와 함께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한편 서울에서 출발한 수진의 팀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제7보병연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손에 증인 명단이라고 적힌 파일을 들고 있었다. 이 목록에는 지난 2년간 송대 대장에게 피해를 당한 전역 장병들의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2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각각의 이름 뒤에는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떤 이는 제대 후에도 PTSD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송대 대장 때문에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공무원 시험도 포기했다. 수지는 이들 모두가 송대 대장의 만행에 대해 증언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진이 도착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경민이 물었다. 수진은 명단을 덮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먼저 송대 대장을 격리하고 현장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할 거야. 그리고 신병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서 진술을 받겠어. 혹시 저항하면 어떻게 하지? 저항할 수 없게 만들 거야. 우리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 승합차는 산길을 오르며 훈련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민호가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울면서 집에 온 날이 있었다. 그때 수지는 직접 그 형들을 찾아가서 우리 동생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었다. 오늘도 그때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새벽 5시 정각. 훈련소에 기상 나팔이 울려 퍼졌다. 신병들은 어김없이 뛰어나와 점회에 임했다. 송대 대장도 평소처럼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음침했고 오늘도 신병들을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너희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주겠다. 송대 대장이 고함을 치며 신병들 앞에 섰다. 하지만 그 순간 훈련소 정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동차 엔진 소리였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다. 새벽 이 시간에 외부 차량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비병이 급하게 뛰어왔다. 보고합니다. 헌병대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송대 대장의 얼굴에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헌병대? 뭔 헌병대가 새벽에 와. 나가서 확인해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수진과 팀원들이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수진은 군복의 헌병대 완장을 차고 있었고 손에는 공식 문서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4명의 헌병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었다. 송대대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어차피 정기 점검이겠지.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제7법 영연대 훈련대대 송철민 대대장입니까? 수진이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송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이 누군데 이런 시간에 여기 왔소? 헌병대 내무감찰부 박수진 소령입니다. 이것은 공식감찰 명령서입니다. 수진이 문서를 내밀었다. 송대대장은 문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병 학대 및 인권침해 혐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오? 내가 언제 신병을 학대했다는 거요? 송대대장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송철민 대대장, 당신은 지금부터 헌병대 내무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신병 관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송대대장은 비로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병들은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호는 누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송대대장은 헌병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겨우 소령 계급의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었다. 소령? 나는 대대장이요. 계급도 모르고 함부로 구는 거요? 송대대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송대대장, 내무감찰부에서는 계급보다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들은 계급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송대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30년 군 생활 동안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적은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리고 계급도 낮은 여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송대대장이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졌다. 흥분한 나머지 손에서 놓친 것이었다. 휴대폰 화면이 거미줄처럼 깨지면서 그의 심리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수지는 깨진 휴대폰을 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경민 중위, 영상을 보여드려. 경민이 태블릿을 꺼내어 송대대장 앞에서 재생했다. 바로 어제 아침에 잔혹한 점호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송대대장이 신병들을 군발이라고 욕하며 무릎 꿇게 하는 모습, 김상철을 진흙 속에 엎드리게 하는 장면, 박민호를 포함한 신병들을 가축 취급하는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송대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건 어떻게 촬영한 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신병들에게 가한 체계적인 학대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진의 말에 송대대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을 찾았지만 모든 간부들이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아무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잠깐, 당신이 누구라고 했소?
송대대장이 갑자기 수진의 이름표를 자세히 봤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신병 명단에서 본 박민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설마 박민호의 누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송대대장은 이제 완전히 절망했다. 자신이 괴롭힌 신병의 누나가 107 특수부대 출신의 헌병대 간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편 신병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박민호의 누나가 헌병대 소령이라는 사실에 모두 놀랐다. 특히 김상철은 어제 함께 영상을 촬영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민호야, 내 누나가 정말 대단하다. 상철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민호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누나가 이렇게 나선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수지는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박정호 중위는 관련 간부들을 개별 면담하고 김영수 상사는 현장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이경민 중위는 신병들과 면담을 진행하세요. 팀원들이 각자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송대대장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곳의 절대 권력자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송대대장, 이제 개별 조사를 받으시겠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송대대장은 마지막으로 권위를 되찾으려 애썼다. 나는 대대장이요. 이런 식으로 조사받을 이유가 없어.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다. 법 앞에서는 계급이 무의미합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송대대장은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했다. 신병들이 모두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 그들을 군발이라고 부르며 무릎 꿇게 했던 자신이 이제는 헌병대 앞에서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다. 알겠소. 조사받겠소. 송대대장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는 수진을 따라 대대장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30년 군 생활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대대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훈련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병들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마침내 누군가가 그들의 편에서 정의를 실현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김상철과 박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다. 대대장실에서의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흘렀을 때 훈련소 정문에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헌병대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제7보병연대장인 최상무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최 대령은 급한 발걸음으로 훈련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헌병대의 검은 승합차를 보는 순간 상황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송대대장을 신고했고 내무감찰부가 출동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송대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지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최 대령이 큰 소리로 물었다. 이경민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헌병대 내무감찰부 이경민 중위입니다. 현재 박수진 소령님께서 조사를 지휘하고 계십니다. 박수진?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최 대령의 목소리에는 권위를 되찾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소령 따위가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대대장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Military Police Internal Inspection Unit라고 적힌 검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 파일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송대대장의 모든 죄상과 함께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박수진 소령입니다. 최상무 대령이시군요. 수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인사했다. 최 대령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소령이 대령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소? 내 부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공식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해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수진의 침착한 대답에 최 대령은 더욱 화가 났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수진이 손에 든 파일 안에 자신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방해? 이건 내 부대요.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조사를 하는 거요? 최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수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파일을 열어 한 장의 문서를 꺼내었다. 이것은 작년 8월 15일자 공문입니다. 제27 보병연대 최상무 대령이 상급 부대에 보낸 보고서죠. 수진이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송철민 대대장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해 우수한 전투력을 갖춘 신병들을 배출하고 있음. 일부 인권단체의 항의가 있었으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군인 양성이 우선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의 훈련 방식을 지속할 것을 건의함. 이 말을 들은 최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송대 대장의 방식을 공식적으로 옹호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것이다. 그건 최 대령이 말을 더듬었다. 수진은 계속해서 다른 문서들을 꺼내었다. 이것은 지난 12월의 또 다른 보고서입니다. 일부 신병들의 자해 시도 및 정신과 상담 신청이 증가했으나 이는 현대 젊은이들의 나약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군기 확립을 위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지도가 필요함. 각 문서를 읽을 때마다 최 대령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자신도 송대 대장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소령,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소.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으니.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었다. 그것은 헌병대 사령부에서 직접 발행한 합동수사 명령서였다. 이것은 오늘 새벽 3시에 발행된 명령서입니다. 제7보병연대의 조직적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한 것입니다. 최상무 대령, 당신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말을 들은 최 대령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송대 대장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자신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이럴 수가. 훈련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병들은 연대장까지 조사받는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자였던 두 사람이 하루 만에 몰락하는 장면이었다. 박민호는 누나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단순히 자신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조직적 해결책을 준비해온 것이었다. 70 특수부대, 출신다운 치밀함과 전문성이었다. 최 대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수진의 말에 최 대령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소, 협조하겠소. 이 순간 송대 대장이 대대장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수진의 치밀한 조사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연대장님, 송대 대장이 최 대령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최 대령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수진은 검은 파일을 덮으며 팀원들을 바라봤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부패를 뿌리 뽑는 대수술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경민 중위, 두 분을 별도로 호송 준비하세요. 그리고 모든 관련 간부들의 명단을 작성하세요. 알겠습니다. 훈련소는 이제 완전히 헌병대의 통제에 들어갔다. 송대대장과 최대령의 30년 군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2월 20일 오후 2시 제7보 병연대 훈련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헌병대 내무감찰부가 장악한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진의 사무실로 임시 지정된 회의실에는 수많은 녹음기들이 놓여 있었다. 이 작은 기계들이 앞으로 몇 시간 동안 한국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증언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었다. 녹음기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각각의 기기는 송대대장과 최대령,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영구히 보존할 장치였다. 수지는 이 녹음기들이 법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사건 구성을 위해 모든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다. 첫 번째 증인으로 김상철이 들어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송대대장 앞에서 벌벌 떨던 21살 청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에는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상철 일병, 편안하게 말해도 됩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을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수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난 2달간의 악몽 같은 경험을 차근차근 증언하기 시작했다. 송대대장은 거의 매일 우리를 군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일상적으로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 진흙 속에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상철의 증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으로 변했다. 그는 송대대장이 신병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들, 고의로 불가능한 임무를 주고 실패하면 처벌하는 방식들, 그리고 다른 신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패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했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증언을 마쳤다. 수지는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불과 21살의 청년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었다. 다음은 박민호의 차례였다. 수지는 동생을 대할 때도 공정한 조사관의 모습을 유지했다.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전문적으로 진행했다. 박민호 일병,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들을 증언해 주세요. 민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다. 송대대장의 체계적인 괴롭힘, 다른 신병들에 대한 폭언, 그리고 어제 아침에 참혹한 사건까지. 그의 증언은 객관적이고 정확했다. 저는 처음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니까 당연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다른 동기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의 증언이 끝나고 이어서 다른 신병들의 증언이 계속되었다. 놀랍게도 40명의 신병 중 38명이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섰다. 두려움보다는 정의에 대한 갈망이 더 컸던 것이다. 각각의 증언은 송대대장의 범죄 패턴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체계적인 인격 모독, 신체적 폭력, 심리적 압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는 방식까지. 수지는 이 모든 증언들이 완벽한 사건을 구성할 것임을 확신했다. 한편 별도의 조사실에서는 송대대장과 최대령에 대한 개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경민 중위가 담당한 송대대장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송대대장, 당신은 지난 2년간
총 몇 명의 신병을 담당했습니까? 약, 약 2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신병은 몇 명입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50명입니다. 전체의 27%죠.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대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치로 정리된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경민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각각의 질문은 송대대장의 변명의 여지를 차단하는 정확한 것들이었다. 7비행7 특수부대에서 배운 신문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럼 작년 10월에 자해를 시도한 이병 강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 신병이 원래 정신적으로 약했습니다. 의무기록에 의하면 강민수 이병은 입대 전까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입대 후 당신의 지휘하에 있으면서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송대대장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모든 기록과 증거가 그의 죄상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최대령의 대안 조사도 진행되고 있었다. 박정호 중위가 담당한 이 조사에서는 조직적 은폐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었다. 최대령, 당신은 지난 2년간 송대대장 휘에서 발생한 사고들을 상급 부대에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들을 보면 사고의 원인을 모두 신병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적 성격 문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대대장의 지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요. 최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송대대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했다는 것이 들통날 위기에 처했다. 오후 5시 모든 기초 조사가 완료되었다. 수지는 팀원들과 함께 증거들을 정리했다. 녹음된 증언들, 의무 기록들, 공식 문서들,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 증거까지. 완벽한 사건이 구성되었다. 이제 검찰에 송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경민이 보고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내일 오전에 서울로 호송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수진의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많은 젊은 군인들이 앞으로는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훈련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신병들은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송대대장의 공포 통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었다. 김상철과 박민호는 생활관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야, 정말 대단한 누나를 두었구나. 고마워, 상철아. 네가 용기 내서 영상 촬영을 도와준 덕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한 자신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심판은 내일부터 시작될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다. 완벽한 재판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2월 22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웠고 피고석에는 군복을 벗고 수임복을 입은 송철민 전 대대장과 최상무 전 대령이 앉아 있었다. 이들의 표정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재판장 앞에는 두꺼운 기소장이 놓여 있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송대대장과 최대령의 30년 군 생활을 끝장낼 법적 선고서였다. 기소장에는 총 406개 항목의 혐의가 나열되어 있었다. 직권남용, 신병학대, 인권침해, 조직적 은폐, 허위보고서 작성 등. 개정 제27보 병연대 인권침해 사건 재판을 시작합니다. 김철호 군사법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김 법원장은 40대 후반의 엄격한 성품으로 유명했고 특히 군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먼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송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철민 전 육군 대대장입니다. 최상무도 마찬가지였다. 최상무 전 육군 대령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권위가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지휘관이었지만 오늘은 법의 심판을 받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검찰 기소 내용을 낭독하십시오. 군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펼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피고인 송철민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2보병연대 훈련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 낭독은 20분간 계속되었다. 각각의 혐의가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 송대대장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와 악질성이 상상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총 183명의 신병에게 체계적인 인격 모독과 신체적 폭력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54명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3명이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송대대장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인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기른 아들이 이런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피고인 최상무는 상급 지휘관으로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은폐하였으며 상급 부대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조직적 은폐에 가담하였습니다. 기소 내용 낭독이 끝나자 법원장이 피고인들을 바라보았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송대대장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저는 죄송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방청석이 술렁였다. 완전 자백이었다. 송대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최대령도 비슷했다. 저 역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럼 이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박민호 일병을 증인석으로 불러주십시오. 민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송대대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청년이 오늘은 법정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 송철민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민호는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진실의 힘이었다. 송대대장은 민호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괴롭혔던 청년이 이제 자신을 심판하는 증인이 되어 서 있다는 아이러니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민호의 증언이 끝나고 이어서 김상철이 증인석에 섰다. 그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송대대장 앞에서 진흙 속에 엎드려야 했던 청년이 오늘은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증인, 피고인이 당신에게 가한 구체적인 행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증언을 시작했다. 송대 대장은 저를 포함한 신병들을 매일 군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로도 무릎을 꿇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특히 2월 20일 아침에는 상철이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되살렸다. 송대 대장이 자신을 진흙 속에 엎드리게 하고 다른 신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장면을. 그 순간의 굴욕과 분노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장이 송대 대장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증인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습니까? 송대 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졌다. 가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장면이었다. 이어서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법원장님, 이것은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날 아침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송대 대장이 신병들을 줄쓰고 군발이라고 욕하며 무릎 꿇게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났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영상 속의 송대 대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권력에 취한 폭군의 모습이었다. 신병들을 인간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하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이것이 군대입니까? 이것이 교육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송대 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다음으로 법정에는 송대 대장의 계급장이 증거물로 제시되었다. 한때 그의 권위를 상징했던 계급장들이 이제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되어 있었다. 대대장 계급장, 각종 부대 마크, 그리고 그가 받았던 표창들까지 모두 법정에 진열되었다. 이 계급장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신뢰의 증표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검사가 계급장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송대 대장은 자신의 계급장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던 것들이 이제는 수치의 증거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송철민, 최종 변론을 하십시오. 법원장의 말에 송대 대장이 일어섰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민호와 상철을 비롯한 모든 신병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송대 대장이 신병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저는 대대장이라는 권력에 취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잊었습니다. 그들을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이는 군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송대 대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는 순간이었다. 저는 제가 받을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군 전체가 오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은 저 개인의 것입니다. 최대령도 비슷한 사과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범죄를 완전히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장이 선고 시간을 알렸다.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기립하십시오. 송대 대장과 최대령이 일어섰다. 그들의 30년 군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판결을 기다렸다. 정의의 최종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법원장이 판결서를 펼쳤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의 입을 바라보았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피고인 송철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철호 법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송철민은 군형법 제60조 직권남용, 제2조 폭행 및 협박, 제64조 명예훼손 등의 죄로 징역 3년, 군적에서 제명, 모든 군 관련 연금 및 혜택 박탈에 처한다. 송대 대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피고인 최상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징역 2년, 군적에서 제명, 연금 50%, 삭감에 처한다. 최대령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삶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법원장이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문제였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교훈 삼아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송대 대장과 최대령은 법정을 나갔다. 그들의 어깨는 완전히 굽어 있었다. 어제까지 당당했던 군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3개월 후 제17 보병연대 훈련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이민수 대대장은 젊고 개방적인 지휘관이었다. 그는 첫날부터 신병들에게 선언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훈련하겠습니다. 훈련소 벽에는 새로운 출발 기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이 사진은 송대대장 사건 이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찍은 것이었다. 사진 속의 신병들과 간부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공포가 아닌 희망이 가득한 표정들이었다. 이 사진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다. 한국군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였고 미래에 입대할 청년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박민호는 남은 복무 기간을 모범적으로 마쳤다. 제대식 날, 그는 이민수 대대장으로부터 특별한 격려를 받았다. 민호야, 네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군을 바꿨다. 고맙다.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상철이와 다른 동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누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대 당일 박수진이 동생을 마중 나왔다.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누나, 정말 고마웠어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수지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민호야, 네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마. 앞으로도 불의를 보면 그렇게 맞서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군대에서 배운 것이 단순한 체력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였다. 한편 김상철도 무사히 제대했다. 그는 민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말했다. 민호야,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우리 이후에 들어올 후배들은 적어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거야. 송대 대장은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매일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반성했다. 특히 민호와 상철을 비롯한 신병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는 않았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군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방부는 군내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모든 부대에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다. 또한 신고 체계를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박민호는 제대 후 대학에 복학했다. 그는 법학과를 전공하며 군내 인권 문제를 연구했다. 언젠가는 누나처럼 정의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호는 군 검찰관이 되었다. 첫 임무는 군내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정의는 때로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진다. 박민호와 김상철, 그리고 박수진이 보여준 것처럼